안개가 짙게 낀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국도, 아스팔트 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다. 어두운 숲의 정적을 깨고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부상당한 짐승처럼 비스듬히 멈춰섰다. 그 순간 4명의 남성 그림자가 차에서 뛰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 박동철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렸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가르며 활짝 열린 차 문에 반사되었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한 손은 자신의 목을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고 숨소리는 마치 금이 간 피리 소리처럼 끊어지고 있었다.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변은 고요했다. 오직 박동철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거대한 북소리처럼 귓가를 울렸다. 그는 휘청거리는 무릎을 겨우 지탱하며 다가갔다.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고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멀리서 바람이 숲의 나뭇가지를 훑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오늘 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경고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숲은 그 잘못된 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이 차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귀뚜라미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트럭의 불빛이 흙탕물이 잔뜩 튄 카니발의 앞부분을 비쳤다. 공기 중에는 쇠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요, 제 말 들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희미한 신음뿐이었다. 피해자는 이진우였다. 그의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동철은 문을 열어 남자의 몸이 핸들 위로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조수석에는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고 액정 불빛이 깜빡이며 시간은 2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철원경찰서죠? 제가 지금 민통선 근처 국도에 있는데요. 부상당한 남자가 있습니다. 4명이 숲으로 도망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안전을 확보하세요. 경찰관들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손에 묻은 피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창백한 이진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점점 약해지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기다리는 딸 윤희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숲과 피로 물든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이진우를 컨테이너 트럭 조수석으로 옮겼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숲속에 메어리 쳤다. 박동철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거대한 바퀴가 안개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가 텅 빈 도로를 비추며 철원 시내로 향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죽음을 뒤쫓는 시간의 박자처럼 들렸다. 조금만 버티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는 마치 그 말이 생명을 붙잡아줄 수 있다는 듯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진우가 몸을 뒤척였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지만 나오는 소리는 불분명한 중얼거림뿐이었다. 대시보드의 시계는 23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동철은 교차로에서 경적을 길게 울리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순찰차 한 대가 나타났다. 푸른 경광등이 번쩍였다. 2명의 경찰관이 박동철에게 자신들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작은 호송대는 젖은 도로를 가르며 철원의료원으로 향했다. 트럭이 병원 입구에 멈추자 응급구조대원들이 달려나와 이진우를 들것으로 옮겼다. 박동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다. 한편 그가 떠나온 조용했던 도로는 이제 소란스러워졌다. 박동철이 떠난 지 몇 분 후 첫 번째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최혁 경정은 얇은 비옷을 입은 채 차에서 뛰어내렸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탐조등이 아직 시동이 걸려있는 카니발을 비췄다. 왼쪽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땅에는 핏자국이 아스팔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사진 찍어. 위치 표시해. 최경정은 과학수사팀에게 지시했다. 그들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핏방울 샘플 하나하나, 중국제 담배꽁초 한 개비, 그리고 좌석 아래에서 발견된 젖은 컵라면, 용기까지 모두 증거물로 수집했다. 최경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숲으로 향하는 발자국들을 유심히 살폈다. 4명이 저쪽으로 도망쳤군. 그는 중얼거렸다. 탈북자들일 수도 있어. 다시 월북을 시도했거나
강태호 경사가 다가왔다. 팀장님, 충돌 흔적은 없습니다. 엔진도 그대로 켜져 있고 열쇠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도 그대로입니다. 최경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강도는 아니야. 하지만 칼을 소지하고 있었어. 그는 젖은 흙 위에 희미하게 남은 신발 자국을 노려보았다. 군부대에 좌표 보내. K-9 군견 수색팀과 열화상 드론 지원 요청해. 반경 10km 지역을 봉쇄한다.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멀리서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빨갛고 파란 불빛들이 안개 속에서 흔들리며 젖은 나뭇잎에 반사되었다. 평소에는 심야 트럭들만 지나다니던 국도가 이제 좁고 쫓기는 무대로 변해버렸다. 그 어둠 속에서 최경정은 짙은 원시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치 기도처럼 오늘 밤 저들이 경계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을 때 군경합동 수색팀은 도로 북쪽의 숲으로 진입했다. 손전등 불빛이 안개를 뚫고 젖은 나무줄기에 반사되었다. 흙과 썩은 나뭇잎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최혁 경정이 맨 앞에서 걸었다. 그의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의 손에는 반쯤 젖은 작은 지도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이미 지형을 환히 꿰고 있었다. 아직 흔적이 선명해. 그가 강 경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떠난 지 30분도 채 안 됐어. 뒤에서 군견이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2명의 헌병이 K-9 수색팀과 함께 뒤따랐다. 그의 코는 계속 땅을 향해 있었고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피 냄새를 쫓고 있었다. 무전기에서는 빗소리 때문에 지휘 본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알파팀, 경계 유지. 4명이 흩어져서 이동할 가능성 있음. 대형을 벗어나지 말 것.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나무들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부러진 나뭇가지, 덤불에 찢겨 걸린 찬 조각, 그리고 진흙 위에 남은 맨발 자국을 비췄다.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군. 최경정이 말했다. 곧 흩어질 거다. 몇백 미터 앞에서 리철민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다. 그의 몸이 거의 넘어질 뻔했고 숨은 가빴다. 회색 셔츠는 비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뒤에서는 김영호와 한상길이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다. 멈춰야 해. 철민 동지, 더는 못 가겠어. 한상길이 헐떡였다. 리철민이 돌아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멈추면 잡히는 거야. 계속 가. 그는 소리쳤지만 정작 그의 눈에도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숲을 잘 알았다. 과거 북에서 군 복무를 할 때 이와 비슷한 지형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뒤쫓는 남조선 경찰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작은 강가에 도착했다. 비 때문에 물이 불어나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여기서 건넌다. 리철민이 명령했다. 하지만 김영호는 망설였다. 물이 너무 깊어? 철민 동지, 휩쓸려 갈 수 있겠어. 닥쳐. 총에 맞는 것보다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는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반대편에 발을 디뎠다. 김영우가 뒤따랐지만 거센 물살이 그의 다리를 휘감아 넘어뜨렸다. 리철민이 돌아보며 김영우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간신히 끌어올렸다. 상길 동지는 어디 있나? 김영우가 소리쳤지만 빗소리가 그의 말을 삼켜버렸다. 숲의 다른 편에서 최경정은 서쪽 수색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강가에서 중국제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강을 건넌 흔적이 있습니다. 최경정은 미간을 찌푸렸다. 좌표 보내. 북쪽에서 길을 차단한다. 그는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드론 준비해. 열화상 카메라 켜. 몇 분 후 강경사의 손에 들린 작은 화면에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덤불 사이에 4개의 열점이 보였다. 12시 방향입니다. 거리는 약 200m. 최경정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조용히 접근한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총기 사용 금지. 비는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나무들 사이에서 발소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군견에 짖는 소리가 뚝 그쳤다. 최경정은 걸음을 멈췄다. 조용히. 그는 속삭였다. 앞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거기서 최경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허둥지둥 도망치는 3명의 모습을 비췄다. 리철민이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진흙푸성이었고
눈은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김영호를 다른 방향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흩어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해야 돼.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환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경찰이다. 멈춰. 강 경사가 소리쳤다. 리철민은 대답 없이 덤불을 뚫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러나 땅이 미끄러웠다.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손전등의 하얀 불빛이 그의 등을 훑었다. 그가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등 뒤에서 이미 소총의 놀이새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명의 헌병이 그를 땅으로 짓눌렀다. 김영호와 한상길도 강가에서 고지어 체포되었다. 최경정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의 숨은 가빴다. 그는 쓰러져 있는 리철민을 내려다보았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숲에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가 차갑게 물었다. 리철민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빗방울이 그의 턱끝에서 눈물처럼 떨어졌다. 최경정은 짧게 명령했다. 모두 연행해. 철원 서로 이송한다. 아직 한 명이 남았다. 찾을 때까지 수색 계속해. 하늘 위에서 번개가 치며 아직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숲을 밝혔다. 젖은 땅은 공포와 죄악 속에서 내 명예 인간을 삼켜버린 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새벽이 철원에 막 닿았을 때 3명의 남자가 맨발로 경찰서 조사실로 끌려 들어왔다. 그들의 어깨는 더러웠고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다. 최혁 경정은 책상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앉아. 그가 짧게 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함석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지며 밤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김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한상길은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리철민은 가장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오직 펜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만이 들렸다. 최경정은 한 병씩 쳐다보았다. 왜 여기 있는지 알겠지? 어젯밤 운전기사 한 명이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했다. 누가 칼을 들고 있었는지 알고 싶군. 김영호는 리철민을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장님. 우린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뭐가 두려웠지? 최경정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속았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린 막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숲길을 통해서요. 어떤 차를 타라고 지시받았는데 철민 동지가 그 운전사가 우릴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정은 리철민을 쳐다보았다. 네가 그렇게 말했나? 리철민은 침묵했다.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최경정은 팔짱을 꼈다.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내게 묻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리철민이 잠 못 이뤄 충혈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는 그 운전사가 우릴 넘기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차를 멈추게 하려고 겁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아보는 바람에 차가 흔들렸고 칼이 그의 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최경정은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칼 내 것이었나? 리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숲에서 밧줄을 자르려고 가져온 것이지 사람을 해치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운전사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경정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박동철 씨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 거다. 지금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 말에 한상길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최경정은 강 경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통일부 담당자 불러. 오해 없이 모든 걸 이야기하게 하고 싶어.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다. 통일부에서 파견된 북한 이탈 주민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통역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세 사람의 완전한 이야기가 풀려나왔다. 그들은 북한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남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떠돌다 한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갔다. 중국을 통해 다시 북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불법적인 경로로 다시 북으로 넘어가려던 참이었다. 리철민은 과거 북에서 밀수꾼을 위해 일한 경험이 있어 약간의 돈을 받고 길 안내를 맡았다. 국경 근처에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 서울행 택시를 예약해 주었다. 하지만 길 중간에 비가 내리고 휴대폰 신호가 끊기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철민 동지가 운전사가 무전기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경찰일 거라고요.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겁에 질렸습니다.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가 칼을 꺼냈습니다. 최경정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유 없이 사람을 잡으려는 경찰은 없어. 하지만 너희의 두려움이 눈을 멀게 한 거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는 그쳤다. 아침의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두려움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는 범죄자가 아니야. 하지만 어젯밤 너희는 범죄자처럼 행동했어. 리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정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아직 바로잡을 기회는 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경찰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형사과 소속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왔다. 팀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피해자 이진우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경정은 긴 한숨을 내쉬고 리철민과 다른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다. 잘 됐군. 이제 너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거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창밖에서는 남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아직 답을 요구하는 긴 밤에 느린 박자처럼 들려왔다. 철원의료원 병실 안 약품 냄새와 심박수 모니터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목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는 반쯤 뜬 눈으로 눈부신 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박동철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트럭 운전사의 거친 손이 물컵을 쥐고 있었다. 제가 아직 살아있군요. 이진우가 갈라지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길에서 피를 거의 다 쏟으셨어요. 이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그들이 소리치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목에 칼을 댔어요.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날 밤의 기억이 트럭 불빛처럼 번쩍이며 되살아났다. 저는 그저 그들이 술에 취했거나 장난치는 줄 알고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은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멈추라오. 멈추라.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갑자기 목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 그대로 길가로 쏠렸죠. 박동철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려는 듯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누가 그랬는지 똑똑히 보셨습니까? 이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잠깐 봤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동철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그 운전사분이시죠?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트럭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동철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 저는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날 밤 저를 보내신 거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최혁 경정이 들어왔다. 그는 아직 비에 젖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섰다. 이진우 씨, 저는 철원경찰서의 최혁 경정입니다. 저희가 3명을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1명도 곧 잡힐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진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저는 조 브로커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4명의 승객을 서울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차에 탔을 때 그들은 말이 별로 없었고 서로 속삭이기만 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민통선 근처를 지나면서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1명이 계속 창밖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공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 사투리였죠. 최경정은 작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그 후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 불빛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오른쪽 뒷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앞으로 다가와 제 목에 칼을 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경정은 수첩을 덮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렇다면 절도나 강도 의도는 없었군. 단지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공감 어린 눈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두려움이 아기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박동철이 일어나 최경정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 막노동꾼처럼 보였습니다. 체포될 때 제가 직접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한 짓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몇 분 후 복도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형사 한 명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현장에서 수집한 과학수사 보고서입니다. 최경정은 서류철을 재빨리 열었다. 안에는 핏자국, 녹슨 접이식 칼, 중국제 담배 포장지, 그리고 GPS 위치 정보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용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했다. 최경정은 다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증언 덕분에 그날 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택시를 예약한 그조 브로커라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도 모릅니다. 그 번호는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경정은 박동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배후에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뜻이군.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해가 구름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며 아직 피에 젖은 병원 마당을 비쳤다. 그 햇살 속에서 세 명의 다른 인물들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막 돌아온 피해자, 유언이 그를 구한 구조자, 그리고 진실은 첫 번째 자백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수사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국도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밤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작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날 아침 철원경찰서 수사관은 커피 향과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다. 최혁 경정은 책상에 앉아 사건 당일 밤 이진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휴대폰 번호 데이터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번호는 조상만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주소는 서울의 가짜 주소였다. 대포폰입니다. 팀장님 강태호 경사가 보고했다. 편의점에서 산 선불 유심 카드이고 신분증 등록 기록도 없습니다. 최경정은 펜 끝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서울터미널과 동두천역 CCTV 확인해봐. 인상착의가 많은 얼굴이 있을지도 몰라. 그는 일어나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사건의 연대기가 깔끔하게 그려져 있었다. 도주한 4명의 남자, 부상당한 운전기사, 가짜 예약, 미스터리한 번호. 그는 그 중앙에 빨간색 마커로 한 이름을 동그라미 쳤다. 조 브로커. 몇 시간 후 터미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이 도착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밤 9시경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공중전화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왼손에는 예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확대해 최경정의 명령에 강경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다. 팀장님. 국경 근처에서 가끔 보입니다. 불법 취업 알선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최경정의 기억을 즉시 자극했다. 조상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중국을 통해 밀입국시키거나 남한 내에서 착취하는 그림자 같은 브로커. 오랫동안 추적해왔지만 항상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최경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그의 명은 단순한 월북 시도자가 아니라 그의 네트워크에 걸려든 피해자였군. 그는 팀에게 즉시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국경 근처의 군경합동 초소, 오후에 공기는 덥고 습했다. 몇 대의 트럭이 검문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다. 최경정은 군 관계자 앞에 서서 CCTV에서 캡처한 조상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이든 군인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끄덕였다. 몇 주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물건을 전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건 못 봤습니다. 최경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아직 저 너머에 있겠군. 그는 멀리 보이는 숲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지만 비밀 통로를 통하면 10분이면 건널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는 조상만이 단순한 배후 조종자가 아니라 4명의 불행한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되자 최경정은 경찰서로 돌아왔다. 구치소에서 리철민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최경정이 들어서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조상만이라는 사람을 안아 최경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리철민은 놀란 듯 쳐다보았다. 조, 브로커 말입니까? 그래, 너희를 위해 택시를 예약한 사람. 리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많다고.
우리는 그저 휴대폰을 통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도착하면 그가 마중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넌 그걸 그대로 믿었나? 리철민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장님,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잃고 돈도 없었습니다. 조 브로커는 안전하게 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더러운 수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최경정은 몸을 기울였다. 그는 많은 사람을 속였고 이제 그 때문에 한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다. 만약 네가 그를 잡는 데 협조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리철민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조 브로커는 임진강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 기사라고 픽업 트럭을 운전합니다. 밤에 강 뒤편 길을 통해 물건과 사람들을 실어 나르곤 합니다. 최경정의 눈이 가늘어졌다. 좋아. 그가 강 경사에게 말했다. 오늘 밤 잠복 준비해. 밤이 되자 형사과 팀원들이 임진강 근처의 비포장도로 옆에 숨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며 어둠을 더했다. 시계는 2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멀리서 낡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픽업 트럭의 노란 불빛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무다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최경정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기다려. 픽업 트럭이 멈추고 두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짧게 대화했고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었다. 번개가 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상만이었다. 최경정은 무전기에 속삭였다. 목표 확인, 작전 개시, 몇 초 후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켜졌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조상만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미끄러운 길 때문에 넘어졌다. 순식간에 두 명의 경찰 특공대원이 그를 땅에 제압했다. 최혁 경정이 다가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만나는군. 조상만. 내 장난 때문에 네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한 사람은 죽을 뻔했다. 이제 네가 모든 걸 설명할 차례다. 조상만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위에서는 번개가 치며 검은 강물을 비쳤다. 마치 자연조차 인간이 공포와 죄악 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철원경찰서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조상만은 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마른 진흙이 묻어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최혁 경정은 느릿한 동작으로 서류를 열었지만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조상만,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지? 한 사람이 거의 죽었고 다른 4명은 내 거짓말 때문에 범죄에 휘말렸다. 모든 걸 듣고 싶군. 조상만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는 그냥 중간책일 뿐입니다. 반장님, 누구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간책, 최경정이 차갑게 비웃었다. 무슨 중간책? 사람을 팔아넘기는? 서류도 없이 수풀통에 밀입국시키는? 조상만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다. 최경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 리철민이 내 이름을 댔다. 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그들을 차에 태우고는 그대로 버렸지. 그들은 일자리를 얻을 줄 알았지만 넌 그들을 길바닥에 내던진 거야. 조상만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저 너머 단둥에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합니다. 이름은 왕 회장입니다. 그가 건설 현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뿐입니다. 밤의 작은 강을 통해 그들을 데려가고 저는 1인당 약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최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만약 그들이 길에서 잡히거나 죽으면 조상만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반장님, 저는 그냥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정의를 기다리는 조급한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최경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일어섰다. 알아. 조상만, 나를 화나게 하는 건 네가 받은 돈뿐만이 아니야. 인간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내 방식이야. 그는 강경사에게 녹화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부터 시작해. 언제부터 일을 했지? 조상만은 마른 침을 삼켰다. 3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민 당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숲길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중국 쪽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의 일자리를 광고하며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국경에 도착하면 저는 교통편만 마련해주면 됐습니다. 최경정은 빠르게 받아 적었다. 그래서 그 4명. 그들은 원래 북한 출신으로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군. 그런데 왕 회장이 다음 주에 다시 중국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넌 그들과 다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그 사건이 터진 거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 어젯밤 임진강으로 도망친 거고. 조상만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반장님, 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최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고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 조상만, 내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이 길에서 피를 흘렸지. 이 모든 건 그날 밤으로 끝났어. 그는 서류를 덮고 조상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넌 인신매매와 밀입국 알선 2가지 혐의로 기소될 거다. 우리는 또한 중국 측과 협력하여 왕 회장을 체포할 것이다. 조상만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돈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반장님, 여기서 사는 게 힘듭니다. 최경정은 고개를 저었다. 모든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팔아서 돈을 벌지는 않아. 몇 분 후 2명의 경찰관이 조상만을 유치장으로 데려갔다. 최경정은 방에 홀로 남아 벽에 걸린 수사 상황판을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허공에 떠있던 모든 붉은 선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진우에서 리철민으로 그리고 조상만을 거쳐 마침내 저 너머의 왕 회장이라는 그림자에게로. 강 경사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팀장님, 중국 공안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단둥에서 불법 노동자 문제로 왕 회장이라는 사업가를 조사 중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최경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좋아,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보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는 밖으로 나와 경찰서 마당으로 걸어갔다. 강원도의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안개가 언덕에서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멀리서 트럭들이 다시 국도를 달리며 묵직한 엔진 소리를 길게 남겼다. 최악 경정에게 그 피비린내 나는 밤은 더 이상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가난한 운명을 삼키는 인신매매의 어두운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창문을 완전히 닫기 위해 새로운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철원경찰서의 합동 상황실은 지도, 노트북 화면, 그리고 분주한 무전 소리로 가득했다. 최악 경정은 이재왕 회장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큰 상황판 앞에 서 있었다. 안경을 쓴 남자의 차가운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옆에서 강 경사가 새로운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인터폴 베이징 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왕 회장은 북한,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온 불법 노동자를 모집하는 네트워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교활해서 항상 단둥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활동합니다. 최경정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다는 건 그는 여전히 단둥에 있고 철원에서 이어진 모든 비밀 경로는 그의 출입구라는 뜻이군. 그는 통신 담당관에게 고개를 돌렸다. 중국 공안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줘. 즉각적인 공조를 요청한다. 15분 후 중국 공안부 간부의 얼굴이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났다. 중국 공안의 경감입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최경정은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는 여서엔지 지어회에서 앙 회장의 하수인을 체포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와 1명의 중상자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리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오랫동안 그를 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항상 거처를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단둥항 근처의 한 창고입니다. 최경정은 즉시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다. 좌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합동팀은 철원 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움직이는 즉시 그가 국경 쪽으로 도망칠 경우를 대비해 숲길을 차단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원 언덕에는 다시 안개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 대의 경찰 차량과 하나의 경찰 특공대 팀이 숲 근처 초소에 멈춰 섰다. 최경정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서 무기와 무전기를 점검했다. 우리는 중국 영토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왕 회장을 이쪽으로 몰아붙이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그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모든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국경 너머 특수무전 채널을 통해 리 경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단둥에서의 작전, 지금 시작한다. 밤은 빠르게 깊어졌다.
단둥항의 창고 불빛들이 깜박였다. 그 안에서 왕 회장은 위조 서류와 현금 다발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조상만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의 시간도 거의 다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국 공안 기동대가 들이닥쳤다. 왕 회장, 순순히 투항해. 왕 회장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뒷문으로 달려나가 좁은 골목을 지나 국경숲 방향으로 도망쳤다. 손전등 불빛들이 그를 뒤쫓았다. 무전기 해설이 경감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가 북쪽으로 향한다. 철원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최경정은 그 보고를 듣고 즉시 명령했다. 모든 부대 임진강 밀입국 경로에 매복 준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땅이 미끄러워졌다. 좁은 길에서 경찰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메아리 쳤다. 최경정은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빠르게 움직였다. 손전등 불빛이 안개를 뚫었다. 몇 분 후 덤불 속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안개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옷은 흠뻑 젖었고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나무다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하지만 그가 다리를 건너기 직전 탐조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왕 회장, 거기서 최경정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왕 회장은 돌아섰다. 그의 눈은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가방을 열려고 했다. 권총을 꺼내려는지 아니면 돈을 버리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경찰의 총기에서 나온 3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그의 가슴과 머리를 겨눴다. 가방 내려놔. 손 들어. 지금 당장 몇 초간의 침묵.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빗물이 왕 회장의 머리끝에서 떨어졌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다. 2명의 특공대원이 즉시 그를 땅에 눕히고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최경정은 그의 옆에 섰다. 숨은 가빴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이 숲에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가 차갑게 말했다. 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다. 강경사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중국 측의 경감 목소리가 안도감에 차 있었다. 목표 체포, 공조 성공. 최경정은 짧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정의가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 일행은 수갑을 찬 왕 회장을 데리고 언덕을 내려왔다. 멀리서 강원도의 하늘이 새벽을 앞두고 서서히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최경정에게 이 임무는 단순한 국제 공조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도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밤에서 시작된 죄악의 사슬을 끊는 마지막 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자 곤충 소리만이 다시 들려왔다. 국경이 마침내 평온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처럼. 다음 날 아침 국경 합동 초소의 임시 조사실은 추적의 마지막 장을 위한 조용한 증인이 되었다. 왕 회장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은 어젯밤의 비에 아직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평했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최경정은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단둥에리 경감은 화상통화로 참여했다. 카메라는 왕 회장을 정면에서 비추었고 그의 눈동자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록되었다. 최경정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왕 회장, 우리에겐 증거가 있다. 당신의 계좌는 조상만으로부터 송금을 받았고 숲길을 통해 노동자를 보낸 수많은 기록이 있다. 협력하거나 아니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거나 선택해라. 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술이 냉소적으로 휘어졌다. 당신들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나? 내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입을 열면 이 국경의 거물들 절반은 무너질 거다. 최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지만 이번엔 한 나라의 경찰이 아니라 두 나라를 상대하는 거다. 몇 초간의 침묵. 왕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등을 기댔다. 좋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그는 표정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는 골든 트레일이라는 유령 물류 회사를 세웠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 그는 북한, 미얀마, 필리핀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밀입국시켰다. 각 개인은 조상만 같은 현지 중개인에게 수백만 원의 성금을 지불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여권은 압수되었고 몇 달 동안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만약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밤에 숲을 통해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1인당 얼마를 받았지? 최경정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1인당 500만 원. 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렇다면 모든 목숨이 단지 지폐 한 장 값이라는 거군. 리 경감이 화면 너머에서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위선 떨지 마시오, 경감. 밖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소. 나는 단지 기회를 활용했을 뿐이오. 최경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리 경감님, 모든 서류와 증거를 보내겠습니다. 이자가 단 하루도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리 경감은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국제 인신매매 혐의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거대합니다. 당신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최경정은 책상 위에 서류철을 가리켰다. 조상만에게서 얻은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국경창고 위치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밤 보안 채널을 통해 보내겠습니다. 왕 회장이 갑자기 작게 웃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 같은 사람은 아직 많다. 하나를 막으면 열이 또 나타날 거다. 최경정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확고했다. 그럴지도. 하지만 오늘 밤 악의 문 하나는 닫혔다. 그것만으로도 다음 생명을 구하기에 충분하다. 왕 회장은 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피로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경찰관들이 그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밖에서는 한낮의 햇살이 국경의 마지막 안개를 뚫고 있었다. 왕 회장이 끌려간 후 최경정은 초소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숲을 바라보았다. 강 경사가 블랙커피 한 잔을 가져왔다. 이제 끝났습니다. 팀장님, 그가 말했다. 최경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썩은 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랐을 뿐이야. 뿌리는 아직 깊이 박혀 있어. 강 경사는 잠시 침묵했다. 팀장님 생각에는 조상만이나 왕 회장 같은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최경정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니,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우리의 임무는 세상이 공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범죄가 제멋대로 활개치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날 오후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네트워크 검거 소식은 양국 언론에 빠르게 퍼졌다. 헤드라인은 한중 경찰, 철원 국경 인신매매 조직 소탕이라고 떠들썩했다. 병원에서 이진우는 병실 TV에서 그 뉴스를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한편 구치소에서 리철민은 경찰관의 라디오에서 같은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멀리 국도 위에서 박동철은 다시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피로 물들었던 길은 이제 다시 고요해졌다. 오직 젖은 아스팔트를 스치는 묵직한 타이어 소리만이 남았다. 그리고 숲과 국경이 만나는 철원에서 그날 밤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하게 느껴졌다. 정의가 비록 더딜지라도 마침내 안개와 인간의 죄악을 뚫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철원에서의 대규모 작전 한 달 후 경찰서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비는 잦아들고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기록 보관실에는 왕 회장의 인신매매 사건 서류가 재판일을 기다리며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최혁 형정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작은 TV 화면에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중국 단둥 법원이 왕 회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화면을 끄고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막 들어온 강 경사가 후속 보고를 했다. 조상만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16년입니다. 리철민과 다른 3명은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죗값을 치러야지. 하지만 적어도 다시 살아갈 기회는 얻었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붉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국경,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국경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경정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아직도 저 너머의 수많은 다른 네트워크가 다시 나타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는 철원의료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이진우는 목에 얇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이미 걸을 수 있었다. 최경정을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님, 마침내 범인들이 다 잡혔군요. 왜?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에 있는 배우까지 모두요. 이진우는 창밖의 옅은 주황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예전에 택시 운전사 인생이 지루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몇 분 후 박동철이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라디오에서 소식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최 반장님. 모든 게 끝났군요. 최경정은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피해자, 한 명은 구조자.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박 선생님. 하지만 그날 밤 두 분이 저희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께서 그 길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면 이진우 씨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박동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얼굴은 소박했다. 저는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멈췄을 뿐입니다. 때로는 길 위의 사람들 직감이 경찰 라디오보다 빠를 때가 있죠. 모두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최경정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최경정은 리철민과 그의 동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에서 리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리철민은 눈물을 흘렸다. 법정을 나오면서 그는 최경정을 보고 속삭였다. 그날 밤 저희를 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님. 최경정은 짧게 답했다. 자네에겐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가 한 번 필요했을 뿐이야. 법원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건 첫날 밤처럼 가느다란 비였다. 최경정은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얼굴들을 떠올렸다. 용기를 냈던 박동철, 삶을 위해 싸웠던 이진우, 후회로 가득 찼던 리철민, 그리고 탐욕에 빠졌던 조상만.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슬의 일부였다. 하나는 두려워하고 다른 하나는 탐욕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항상 구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최경정은 관사로 돌아왔다. 그는 서랍에 권총을 넣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관자놀이 옆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이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사이렌 소리도 비상호출도 없었다. 밖에서는 국도가 다시 한적해졌다. 차량 불빛들이 부드러운 안개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멀리 메아리 쳤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던 그 커브길에는 새로운 작은 팻말이 서 있었다. 잠시 멈춰 주위를 살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동철이 거친 손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직접 세운 팻말이었다. 최경정은 일주일 후 그 길을 지났다. 그는 잠시 멈춰 차창을 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팻말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때로는 정의가 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저녁 해가 안개 사이로 스며들어 젖은 도로를 비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비린내 나던 밤의 모든 공포는 마침내 조용하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삶의 교훈으로 변해 있었다. 밤이 철원 국경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국도는 한산했고 가끔 대형 트럭이 지나가며 언덕 사이의 엔진 소리의 여운을 남겼다. 최혁 경정은 비극이 일어났던 그 커브길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잠시 멈춰 주위를 살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인 나무 팻말 아래에 섰다. 팻말은 이제 조금 빛이 바랬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사라지지 않을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앞에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비 내리던 그날 밤 아스팔트 위의 피, 안개, 그리고 거의 꺼져가던 이진우의 마지막 숨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박동철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진우는 서서히 회복하여 심야 운전은 그만둘 계획이었다. 리철민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며 목공예를 배우고 있었다. 최경정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승리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큰 사건은 항상 수사관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알았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정의가 있다는 것을.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다가왔다.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왔다. 단둥에서 온 서신입니다. 후속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최경정은 봉투를 열어 천천히 읽었다. 왕 회장은 후순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으며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다. 중국 측은 국경을 넘는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편지를 닫아 주머니에 넣었다. 적어도 문 하나는 닫혔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숲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열어야 할 다른 문들이 많이 남아있지. 며칠 후 철원의료원에서 이진우가 마침내 퇴원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목의 흉터를 만졌다.
밖에서는 박동철이 낡은 트럭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나? 박동철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길로 돌아가는 게 두려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어. 모든 길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위험한 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들이지. 박동철이 작게 웃었다. 이제 목사님처럼 말하는군. 이진우 씨, 아니 이진우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그냥 거의 죽을 뻔했을 뿐이야.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에 충분하지. 두 사람은 병원을 떠났다. 컨테이너 트럭은 다시 국도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나무 팻말이 서 있는 커브길을 지나며 이진우는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날 밤 길에서 멈춰준 사람이 아직 있었기에 몇 달이 흘렀다. 경찰 교육원에서 최 경장은 신임 경찰관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발표 자료 대신 안개 속 한가운데 멈춰선 카니발의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단지 범죄자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멈추거나 돕거나 믿어주는 작은 결정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다. 젊은 경찰관들은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 경장은 그들을 한 명씩 둘러보고 덧붙였다. 여러분은 인간의 두려움, 거짓말, 그리고 탐욕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감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법은 결코 그 영혼을 잃지 않을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저녁 노을이 철원의 하늘에 주황빛을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작은 마을의 저녁 기도 소리가 메아리 쳤다. 최 경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소란 끝에 세상은 여전히 단순하고 고요하며 만회할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차로 걸어가 백미러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습이 저녁 노을과 함께 희미해지고 있었다. 뒤편 벽에는 국경 지도가 걸려 있었다. 이제 붉은 선 하나 없이 깨끗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국도에서